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찾아뵙고 있죠. 오늘 홍쇼도 제주에서 겨울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혹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좀 건방지다, 뭐 이렇게 좀 불쾌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방송의 컨셉이고 스타일이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 거실에서 좀 편안하게 누워서 사랑방 같은 느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제 생각, 또 여러분 생각 서로 나누고 간간히 의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라이브로 상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뭐 강아지가 웬 말이냐, 또 간혹가다 발바닥이 보인다, 앉아있는 자세가 건방지다, 뭐 아무쪼록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TV를 틀어도 또 SNS 뭐 페이스북으로 가든 인스타로 가든 어디를 가도 온통 지금 이제 계엄과 탄핵 이야기, 정치 이야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저보다도 훨씬 저명한 또 훌륭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거기에 또 뭐 제가 뭘 안다고 뭐 한마디 숟가락 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국민 각자 자신의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홍쇼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냥 차분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하나 올렸어요. 저희 그 마당에서 겨울이가 그 제 안경 닦개를 몰래 이렇게 집어서 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얘가 이제 저랑 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잡으러 가면 도망가고 안 뺏기려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이제 사진을 하나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멘션을 달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갖고 또 악플들을 달더라고요.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 시국에 한가하게 강아지 붙잡고 사진이나 올리느냐, 당신이 기자 맞냐, 뭐. 근데 뭐 평소에 아는 분들도 아니에요. 어디서 득달같이 나타났는지 프로필에 아무 뭐 소개도 없는 뭐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뭐 들어와갖고 막 분탕질을 해놓고 가고. 아유, 그래갖고 제가 그냥 그 포스팅을 내렸습니다. 또 집사람이 또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또 뭐 유명한 그 배우 한소희 씨가 뭐 또 인스타에다가 뭐 무슨 명품 브랜드 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또 그거 갖고 또 사람들이 마구마구 비난하대요. 당신이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뭐. 네, 아무튼 뭐 말 한마디가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뭐 제가 몸을 사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치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홍쇼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기 보니까 벌써 뭐 이 시국에 당신답다 뭐 생전 못 보던 분인데 들어오셔갖고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서 오셔갖고 이런 글들을 다는지. 네. 죄송한데 저에게 뭘 푸시하지 마십시오. 무슨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제가 무슨 책임 있는 답변을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님은 어디서 나타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악의적인 걸 갖고 요 놈이 오늘 라이브에서 무슨 소리 하나 딱 듣고 있다가 앞뒤 다 자르고 요 얘기했다 해갖고 또 이슈로 삼고 자기 정치적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참 집요한 분들이죠. 우리나라가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사필귀정이고 한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유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가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이번 계엄은 잘못됐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죠. 그 부분은 제가 당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옳다 제가 이렇게 감히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혼란을 겪기는 하겠지만 저는 양극단 말고 중간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좋은 돌파구를 찾아내리라고 믿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제 본연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푸시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디님, 박주연님, 유무연님, 아이디님이 저하층으로 5년 반, 그런데 지금 끊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끊은 이유가 주관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끊었다. 근데 그래도 의사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끊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뭐 갑상선 호르몬제를 살짝 줄이거나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보실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뭐 피검사하면 수치가 바로 나오니까요. 나유경님 감사하고요. 뮤리엘님도 오셨네. 일단 뮤리엘님께 뮤리엘님은 일본에 계시는 저와 집사람의 팬분이고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죠. 나카야마 미오는 국민 여배우의 가수였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집사람이 뮤리엘님이 저에게 서울 집으로 선물을 보냈다고 하셨길래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뭐 그 이 시국에 또 선물 자랑이냐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이 방송의 원래 컨셉대로 나가는 게 저는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 뮤리엘님이 보낸 선물 그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직 받아보진 못하고 사진만 받았는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머플러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탄다 그러니까 저렇게 겨울용 장갑을 고맙게도 보내주시고 손편지도 직접 쓰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늘 장난치는 저의 댓글에 웃음으로 넘겨주시는 착하신 홍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소년처럼 철없으신 박사님의 모습은 외모와 다르게 저희들에게 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네요. 외모는 차도남 같으시지만 눈물도 많고 잘 웃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 모습, 자전거 타고 넘어진다는 얘기죠. 어이없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과 진지한 모습도 감사드리며 더욱더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뮤리엘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고요. 제가 이게 이 노안이 와서 이렇게 안경을 올리고 보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요거를 이게 뭐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이런 선물을 보낸 팬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공유하려고 한 거지.
뭐 제가 뭐 의시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격려가 저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착하게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는 선의의 푸시를 받는 계기가 돼요. 저도 가끔 게을러지고 뭐 유혹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격려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뮤리엘님 다시 한번 감사 올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욱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아르모니아님, KK러브님, 네, 명상나들이님, 제스지님,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나라로 선정됐다. 글쎄요, 주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단 국가하고 핵무기를 저 위에 쌓아놓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깡패 나라가 있어도 대한민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외국인 자본들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저는 그 저력을 믿습니다. 산들레님, 네, 서울찔레꺼님, 현서님, 주윤님, 스타리실버, 오영애, 아흐살님, 연화삼님, 네, 맥주 효모는 이제 식품 가운데 이 탈모에 좋은 걸로 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약처럼 효과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희님도 오셨고요. 유은님, 이 시국 어찌 하나요? 그러게요. 유은님은 정말로 걱정이 돼서 올린 댓글 같아요. 예, 저는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라영님, 네, 명상나들이님, 그러게요. 오겐키 데스까? 안 그래도 나중에 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달팽이님도, 피앙새님도, 햇살님은 암 갑상선으로 20년 전에 절제하고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 마세요. 2년 간격으로 로컬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완치된 거예요. 푸른보성님, 집사람은 뭐 10년도 안 됐는데 매년 안 갑니다. 완치입니다. 갑상선암은. 김은숙님 반갑고요. 티파니사 아침을님, 제시카, 김봉태, 행복소금님, 권써니님, 네, 아이고 바베큐 정님, 유연님, 산너머 오늘도 많이 오셨네. 한영열님, 영우님, 이쁘다놀, 서울찔레꽃, 서계숙님, 햇살님. 갑상선 호르몬 내분비내과 제일 그 비온 뒤에 그 이은정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저 강남에 그분이 내분비내과 하는 분이잖아요. 그 굉장히 참 나이스한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분인데 땡큐 이비인후과에 계시죠. 이은정이라고 찾아보시고요. 산너머님, 한무라비님, 정광숙, 정춘, 산들레, 한영열, 이복수님, 사라영, 정시환, 사만코, 카밀리아, 베리타스 주님도 반갑습니다. 먼둥님, 네, 러브투다이님, 바닷바람, 찌니님, 전윤용님, 새롬맘님, 제이맘님, 네, 강윤정님, 안나님, 차에서 학원 아이들 보내고 보고 계시는군요. 안나님, 전미용님, 아이고 파스타님, 윤통 추종자이시지 않으셨어? 네, 반말로, 네, 흥입니다. 네, 대답 안 할게요. 저렇게 무례한 분은 제가 무시할게요. 왜 반말로 그래요? 그리고 글쎄 윤통 추종자는 글쎄 그런 그 제가 답은 안 하겠지만 넘어갑시다. 네. 아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런 댓글 다는 분들은. 네. 자기를 좀 열심히 하세요. 네. 정시환님, 네. 윤희님이 서울대 옆에 살아서 최루탄. 아이고 저희 학교 다닐 땐 정말 대부 많이 했거든요. 제가 8호학번. 네.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 최근에 정말 참 어이없는, 저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대명천지에 웬 계엄? 아유, 네, 보배지님,
김희선님, 배동희님, 네, 오늘 참, 네. 안 그래도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미림요고가 신림동에 있었죠. 네, 뮤리엘님. 네, 쿄코님, 먼둥님, 엘사님, 열매님, 네, 김사랑님 정치 얘기 안 할게요. 사라영님 신경 안 쓸게요. 네, 꽃님, 홍영희님, 미슐랭님 정치 얘기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예, 저보다 시원하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분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유튜브에 그분들 얘기 들으세요. 네, 양경현님, 이복수님, 네, 디스해피님. 네, 오늘은 좀 다 일일이 인사를 드리는데, 네, 박주연님, 위암 환자 비타민 B3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드십시오. 예, 용량을 대신 좀 높여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핸들러로님, 네, 하루에 하나면 됩니다. 프로테오글리칸. 김미연님이 화질이 좋다고요. 아버님이 진해년님이 CT에서 폐경화 경변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80대이기 때문에 관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뭐 조금 어그레시브한 뭐 검사하자 저라면 안 합니다. 예, 그냥 관찰만 하시고요. 장상 피화생 그냥 두면 돼요. KK님. 영양제나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없고 70대 중반이니까 헬리코박터 있으면 치료는 하시고 내시경만 쭉 보시면 돼요. 저도 있어요. 장상 피화생. 일종의 노화입니다. 앙드레님 완치는 어렵죠. 미녹시딜을 혈압약으로 저 탈모 때문에 한영열님 먹을 수 있습니다. 미량으로 먹는 거잖아요. 혈압에는 거의 4분의 1, 2분의 1 먹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변비가 너무 심하다. 마녀 동화님. 그래도 약은 먹어야죠. 뭐 그죠? 섬유질 제제 약 먹고 기본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야 좋아집니다. 뇌경색으로 조현재이님 선망이 오셨구나. 이런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얼마 되셨나요? 쓰러진 지 3개월이구나. 3개월이면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죠. 1년까지 이제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1년까지 계속 뇌졸중은 되게 좋아지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리지언님이 미혼 후 왜 죽었나요? 제가 이 방송 직전까지 검색을 했는데 직전에 이 방송하기 3분 전에 그 일본에서 기사 하나가 떴는데 자살은 아니고 그 시부야의 자기 자택에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 모양인데 욕조에서 엎드린 채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 기획사 관계자가 연락이 안 돼 와서 이제 찾아갔고 그때는 살아 있었는데 아무튼 연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숨졌다 그러는데 외상이나 뭐 흔적은 전혀 없대요. 뭐 이렇게 칼을 긋거나 목을 매달거나 자살의 흔적은 전혀 없고 몸 상태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지금 2분 전에 뜬 일본 통신을 보면 히트쇼크라고 돼 있어요.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약간의 열사병 같은 걸로 뜨거운 열에 오래 노출이 돼갖고 땀은 안 나고 체온은 올라가는 걸로 죽었다. 이걸 의심한다는 거죠. 지금 그 법의학자들이. 그래서 아니 이게 집에서 무슨 열사병인가. 무슨 고온에 아주 뜨거운 고온에 의식을 잃은 채로 들어갔나? 근데 집에서 40도 이상 그 사우나처럼 뜨거운 고열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환경이 있나? 그리고 거기에 의식이 있으면 다 나올 텐데 뭐 수면제 같은 걸로 잠을 잤나? 아무튼 지금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을 한대요. 아마 좀 더 있으면은 뭐 후속 기사가 뜨겠죠. 근데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아직 54세 한창 나이인데 나중에 좀 그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또 행복소금님 늘 기부를 또 오늘도 10,000원 기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태영님도 집안 행사로 안 자고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구율리아나님 구독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구율리아나님은 처음 오셨다고 하고 네, 네 명상 나들이님 잘하셨고요. 행복소금님 좋은 대로 정치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혼난단 말이죠. 네, 여동생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최정아님 반갑고요. 그러니까 심정지인데 이게 글쎄도 열사병이래요. 히트쇼크라는 거잖아요. 참. 하여튼 참 집안에 사우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박주연님 말씀대로. 민트초코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시스템이 일본엔 그런 욕조가 있나요? 네, 준호님이 허벅지 근육 강연 보고 팬이 되셨다고. 네, 이규자님, 스마트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오늘 그냥 마음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힘을 안 하고.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그래서 오늘 마음도 힘을 안 해서 아무튼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에서 저쪽 한라산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리목까지 한 40km 넘게. 그래갖고 그걸 카운트 해보니까 고도로 1100m로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무지 많이 올라가고 중간에 이제 금악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내려갔고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뭐 제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 뭐 제 일상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 자전거 셀카로 하나 찍은 거. 제가 요새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자전거 많이 타는데 이제 최양락 팽현숙 두 분 찜질방 이렇게 저 길이 아주 사진 명소입니다. 금악에 이시돌 목장 있죠. 금악 성당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잠깐 내려갔고 제가 저러고 그냥 다닙니다. 자전거. 이 시국에 제주에 있으면서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다. 그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것도 보여줄까? 우리 겨울이 좀 기분 좋은 거 보여드리자. 겨울이 사진도 좀 보여줘. 겨울이 우리 집 사진, 우리 마당 사진이나 아무거나 좀 보여줘. 네, 겨울이. 우리 매니저가 지금 겨울이에요. 얼마나 예쁩니까? 아유. 여러분, 제 아들과도 같은 겨울이 좀 앞에 있는데 아빠 방송 보려고 겨울입니다. 여러분 참 예쁘죠? 진짜 예뻐요. 네, 리지어님, 성클라라 수녀원을 또 자전거로 지나왔어요. 맞아요, 거기입니다. 그리고 사진 우리 크리스토프 나무하고 그것도 보여드리자. 사진 이것도 이제 요게 이제 저 나무가 저희 마당에 있는 제가 아주 아끼는 제가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니트나무인데 이제 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크리스토프예요. 장 크리스토프에서 이름을 딴 겨울이가 저렇게 제 안경 닦는 걸 물고 도망가기를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말리양님 나라가 완전 혼돈 그 자체죠. 조금 더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크게 잘못한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좀 좋은 거 보시라고. 안 그래도 꿀꿀한데 좋은 거 보시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모니아님이 군에 있는 아들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러게요. 저희도 아들 둘이 다 이제 현역을 다녀왔는데 그때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하도 난리 나서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뭐 전쟁 또는 뭐 경제 붕괴 안 일어날 겁니다.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이 여간 유별난 게 아니거든요. 끈질기고 순발력 있고 센스 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경제가 어렵죠. 뭐 삼성도 휘청이고 뭐 등등 뭐 다 어려운데 따라잡을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빠른 시간에 빠릿빠릿하게 뭐 하는 나라가 없어요. 국민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국민들은 다 좀 놀잖아요. 노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은 아니나, 아무튼 뭐 여가 뭐 이미 많이 이룬 나라들은, 근데 어쨌거나 한국은 또 부지런하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의 기업이나 부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 조금 빠져나간 게 있지만 그 돈이 또 어딜 가겠어요. 그들도 우리나라 말고 투자할 때가 뭐 우리나라가 좋은 투자처예요. 물건도 잘 만드니까. 아이, 근데 또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처단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도대체? 참, 누가 그런 그 무슨 그 참 그 계엄포고령에 뭐 누구누구를 처단한다, 뭐 뭘 처단해요? 처단하긴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고 원시적인 표현이고,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표현까지 우리 국민, 특히 또 의사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네. 무슨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아휴. 네,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의견을 주시네. 사만고님, 드카드 K님, 네, 박선희님, 베제크님, 네, 키여우님, 아르모니아님. 그러게 말입니다. 푸른보성님.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저 기자할 때 어디 외국 갔다 공항 들어올 때 기자들한테 불쑥 던진 말이, 한국은 정치가 삼류라고. 경제, 사회 뭐 다 좋은데, 그 얘기 해갖고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나? 또 화가 나갖고 그냥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정치가 삼류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정치가 삼류인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양극단의 극렬 추종자들, 막 쌍욕을 하면서 증오의 정치, 막 몰려가서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좀 무슨 서사, 뭐 무슨 스토리가 있고 뭐 이것도 좋은데요. 좀 반듯한 사람이 지도자였으면 좋겠어요. 서사 같은 거 없어도 좋으니까, 뭐 극적인 뭐 기승전결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거가 없어도 좋으니까, 좀 사람이 좀 무난하고 합리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동시대 보편타당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좀 모난 데 없고, 그리고 좀 젊고 좀 똑똑하고 좀 글로벌한 감각도 있고, 이런 분들 조금 뭐 이렇게 시원한 뭐 구석이 없으면 어때요? 뭐 말을 시원하게 뭐 이래갖고 긍휼 추종자들을 거품 물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금은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 다 설득을 해야죠. 뭔가 근거를 갖고 윽박지른다고 될 일입니까? 의사들도 2,000명 이래갖고 될 일이냐고요. 어떤 근거를 갖고 논리를 갖고 설득을 해야죠. 그게 어렵죠. 물론 말 안 듣고 하지만 그거 하라고 이제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근데 왜 갑자기 계엄이 왜 튀어나오고, 그런 거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좀 요양 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폐 떼어낸 지 2년밖에 안 됐어야지. 물론 팔자 좋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니까 뭐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엄연히 환자고 암 진단을 받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저도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좀 정치에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좀 지원하고 백업을 해주고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하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정말 제가 짜증이 납니다. 진짜. 아유. 네, 폴라님이 정치 얘기 안 해야겠다. 네, 안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주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오늘 제목 그대로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러브레터. 저도 진짜 정말 우리나라도 그당 이게 원래 19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99년도인가에 개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140만 명이나 봤어요.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본이라고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도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에서 얼마 전에 산 거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일본 영화도 러브레터 같은 영화는 감동적인 영화잖아요. 잘 만든 영화예요. 기억나시죠? 그 여주인공이 그 눈 덮인 그 약혼 남이 죽은 산에 가서 오겐키 데스까? 네? 와타시와 겐키 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저 띄웠지. 영화 포스터잖아요. 러브레터. 이거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보셔도 된다.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슬프지만 잔잔하게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진짜로. 저 영화에 이제 1인 2역을 했잖아요. 그 여자가 두 명이 나오잖아요. 히로코인가 여주인공이.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여자인데, 이제 그 여자는 죽은 약혼 남자의 그 동명이인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스포일하지 않게. 약혼남이 이제 산에 가서 조난당해서 홋카이도 어디 산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2년 전에 죽고 지금은 새로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 남자를. 그래갖고 이제 그 영화 시작이 아마 눈 덮인 산에 무슨 약혼남이 죽은 제삿날인가 뭐, 이 여자가 이제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죠. 아마 그랬던 걸 거야. 저도 하도 오래돼 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갖고 이제 뭐 앨범을 보다가 옛날 자기 약혼남의 이름이 있길래 그 주소로, 죽었는 줄 알면서도 그냥 편지를 쓰잖아요.
마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그 자기 약혼남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는 거지. 여학생이. 그 여학생은 살아있고 그 여학생 집으로 이제 엉뚱하게 편지가 가는 거예요. 동명이인인데.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살아있는 그 동명이인의 여학생도 그 죽은 약혼남의 일종의 첫사랑이지. 둘이 비슷하게 생겨서 1인 2역을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네. 그래갖고 아무튼 참 그 제이지 킴님이 러브레터 촬영지. 저도 그 홋카이도인가 갔을 때 다 많이 갔었어요. 아무튼 멋진 곳이죠. 아무튼 잘 계시나요?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산에 가서 잘 있나요? 오겐키 데스까? 저는 일본말 잘 모르지만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와타시와 이제 나는이잖아요. 겐키 데스, 나는 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막 절규하듯이 외치는 저 앳된 나카야마 미호라는 분의 사진 지금 이제 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숨졌다는 거죠. 나카야마 미호라는 분. 저분이 이제 이제 12살 때 시부야가 아니고 그 어디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그 걸어가다가 로드 캐스팅이 됐대요. 12살 나이 때. 워낙 얼굴이 이쁘게 생겨갖고 그래갖고 이제 가수로 12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일본의 1980년대 아이돌이라 그러네요. 인기도 많았고 배우도 하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데뷔 40주년이래요, 내년이.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하고 오늘은 좀 문학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분이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스타그램에 가보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죽기 하루 전에 이분이 뭘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의 모리 미술관이라고 유명한 미술관이 있나 봐요. 거기에 지금 작품이 전시 중이래요. 요 작품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에 자수로 이렇게 영어로 쓴 작품이죠. 요게 이제 루이즈 부르주안가 뭐 아무튼 그 프랑스 태생의 미국 화가입니다. 미국의 예술가죠. 이분은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이분의 1998년인가 뭐 작품이 지금 일본에 전시가 되고 이거를 근데 숨진 미호가 여기를 갔나 봐요. 그리고 이걸 사진을 찍어 갖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유명한,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유명한 작품이래요. 이 글귀 자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말이죠. 내가 방금 지옥에서 갔다 왔어. 지옥에 다녀왔어. 현재 완료잖아요.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지옥에 다녀왔어. And 그런데 let me tell you. 너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어. 뭐라고 말해주시냐? it은 이제 hell이죠. 지옥이 it was wonderful. 지옥이 굉장히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지옥이 뭐가 원더풀하죠? 지옥에서 다녀왔대. 내 미슐랭님이 지금 문학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예. 그래도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정치 얘기 안 하겠다고요. 일상을 유지하자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도 이게 딱 와닿아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려고 해요. 저게, 근데 이제 저 손수건의 저 작품이 루이즈 브루조아인가? 이분은 98세에 숨졌어요. 굉장히 오래 산 화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수건에 저렇게 한 걸 지금 일본 도쿄의 모리 미술관에서 전시하는데 며칠 전에 미호가 저기 가고 친구하고 같이 갔대요. 저걸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다음날 죽은 거예요, 세상에. 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네? 지옥에 다녀왔는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지옥이 멋있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물론 이제 이 글은 어떤 식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가가 자기가 그냥 이 작품에 새긴 글이에요. 그분은 어디에서 이게 뭐 갖고 온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리지널리티는 그 죽은 그 화가의 글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많이 와닿은 거죠. 뮤리엘 자살은 아니란 것 같아. 아직은 모르는데 자살 흔적이 없대요. 아무런 뭐 깨끗하고.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방송하기 2분 전에 일본에서 뜬 소식을 보면 히트쇼크다. 세상에. 너무 고열에 오래 노출이 돼 갖고 온도 중추가 망가져서 체온은 올라가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죽었다. 방에서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민80님 말씀대로 본인의 죽음을 예견한 거. 왜냐하면 이분이 글 올 때 뭐라 그랬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냥 풀리 그냥 이기저스천 막 혼돈스럽고 힘들고 아프다. 그래갖고 친구에게만 좀 얘기를 했는데 저 작품을 보니까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보니까 인스타에 보니까 온통 이분을 이제 위로하는 일본 팬들의 글들이 뭐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몇만 개가 막. 아이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자전거를 고통스럽게 타고 올라가면서 1100m 아무리 전기 자전거지만은 이게 페달을 꾹꾹 밟아야만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안 가본 길을 가려고 어딜 갔냐면 이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안 가는 제주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 사람도 안 살지 뭐. 좀 그래도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는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버림받은 동네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워요. 금악이라는 곳인데 금악. 금오름 아시죠? 금오름. 이효리가 소개해갖고 유명한 그 오름 하나 있잖아요. 제주도 서쪽에 애월하고 한림 사이에. 금오름인데 금오름의 남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금오름의 북쪽은 완전히 이제 거기가 이제 이시돌 목장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 뒤쪽은요. 저도 제주도 여기 4년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왜 갈 일이 없는 동네. 거기 완전히 돼지 농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좀 거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전거로 그 길로 해서 한라산으로 올라갔는데 진짜 거리에 사람 하나도 없고 완전히 무슨 서부 영화의 죽은 동네 같아요. 상점도 하나도 없고 집은 있는데 폐허 같은 집들 뭐 그리고 사람 사는 흔적 없고 막 무슨 뭐 그런데 지독한 냄새가 지금 겨울인데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도 막 무슨 썩는 냄새, 막 똥 냄새,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막 땀 뻘뻘거리고 가고 있는데 방역차가 제 앞을 왔다 갔다 2번이나 하더라고요. 막 전염병 도니까 막 약을 뿌리는 거야, 공중에. 막 자전거 올라타면서 소독약 냄새를 맡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만히 좌우를 보니까
저쪽에 무슨 허름한 창고 같은데 뭐 이렇게 덮여 있고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그냥. 근데 이 겨울에도 저렇게 소독 방역하는 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열악한 거죠. 환경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창궐하기 쉽다니. 그러니까 막 약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진흙 같은 데죠. 뭐 거기에 돼지들을 잔뜩 몰아놓고 먹을 거 주고 운동 안 시키고 살만 잔뜩, 그리고 병 안 걸리게 막 소독약 뿌리고 항생제 주사 놓고 해서 키워갖고 도축해갖고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다 보면 간혹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끔 보이는데 개들이 나오는데 이 쇠사슬에 목이 묶여있는 누런 개들이 막 튀어나와서 막 짖고 있고, 이 참 엽기적입니다. 냄새 엄청, 그 냄새가요, 여름 되면 이 동네도 다 내려와요. 저 협재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서 뭐 장마나 비 한 번 내리면 그 돼지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도 안 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도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야, 겨울아, 너, 그래, 이 겨울아, 너는 진짜 행복한 강아지야. 응? 얘처럼 행복한 강아지가 없어요.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겨울아, 제주도에 불쌍한 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쇠사슬에 묶여 있고, 밥그릇에 보면 찌그러진 밥그릇에 밥알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여름에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임피제 신분이 아일랜드에서 오신 그분이 제주도가 워낙 가난하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먹여 살리려고 아일랜드에서 돼지를 갖고 와서 키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시돌 목장이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모두가 향수를 찾고 쾌적한 환경에,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꾸 오늘 이상하게 산으로 가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친할머니.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죠. 제 어렸을 때 아무튼 고생만 팁다 하다 아무튼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방직 공장에 여공으로 계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할아버지랑 하고 해방될 때 1945년도에 배를 타고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머니 얘기가 해거라 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얘기 뭐냐면,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땠냐? 일본 사람들은 아싸리했어. 자기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본인들이 얼마나 조선인들을 박해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대요. 월급도 잘 받고 복지도 좋았고 돈도 많이 모아서 결혼해갖고 해방됐다 그래서 배 타고 왔는데, 부산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부두가, 온 부두가, 배가 내리는 부두에 내렸더니 똥천지래요. 똥. 사람들이 화장실 막 똥을 막 싸고 똥 밟고 냄새나고,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하시더라. 그렇게 엉망이었어. 그리고 일본에서 번 돈을 다 사기를 당했대요. 뭐 다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상하게 그 우리 같은 민족 동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제 우리 할머니 개인 얘기고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홍해걸이 또 일본을 찬양했다, 이렇게 올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 일부 삐딱한 악의적인 분이 계시면 미리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이 아까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화가가 헬,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설명이 영어로 된 게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이미 한 20년 전에 98세를 이기로 죽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쟁, 굶주림, 전염병, 그리고 내추럴 디제스터,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거를 총칭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었다. 지금 20대 분들은 아마 실감하지 못하죠. 저도 잘 실감을 못, 저도 물론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우리나라가 다 못 살았죠. 맨날 흰쌀밥으로 이제 도시락을 갖고 오면 선생님한테 맞았다니까요. 도시락 검사 했잖아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다 기억나시죠? 보리밥을 강제로 먹어야 돼요. 흰쌀밥을 많이 갖고 오면 혼났어요. 자로 그냥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냥 소나무 껍질을 삶아갖고 먹었다. 굶주려갖고 배가 고파갖고. 그래 지질이도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런 세상이 지옥이죠. 1, 2차 세계대전으로 뭐 몇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도 6.25로 퍽하면 전쟁이고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아까 올라오면서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쾌적하게 사는데 불과 여기서 몇 킬로만 가니까 사방이 똥냄새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는 돼지도 불쌍하고 쟤는 무슨 잘못이 있어갖고 저기서 저렇게 식사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그냥 저렇게 죽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도 요새 KBS 다큐멘터리 보면은 뭐 남극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다 표범이에요. 바다 표범 아시죠? 큰 거, 물범, 이따만한 거. 얘는 엄청 커요. 걔도 몸무게가 뭐 거의 1톤 가까이. 얘는 이제 펭귄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 표범을 미워했어요. 저 귀여운 펭귄을 잡아먹는 나쁜 놈이다. 미워했는데 이번엔 신세 역전이야. 바다 표범 한 마리가 커다란 하얀 얼음 덩어리에 딱 혼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을 해요. 근데 그 얼음 조각이 있는데 그 바다 표범이 안절부절 못해요. 걔가 수염이 있고 이빨 나와 있는데 눈이 충혈이 돼 있어요. 빨갛게. 그걸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비싸. 왜 그러냐? 걔도 잡아먹는 놈이 또 따로 있더라. 범고래, 샤무라는 거 있잖아요. 바다의 왕, 범고래. 얘네가 이 바다 표범을 표적을 잡아.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영리해갖고 얘가 있는 걸 딱 안 잡아먹히려고 바다에서 그 빙판 위로 뛰어 올라오니까 이놈들이 그 춤을 추더라고요. 바다 안에서. 이렇게 해서 파동을 일으켜요. 파동을. 그러니까 야구 어떻게 찾아서 이거 지금 이거야. 지금 저 범고래예요. 그리고 바다 표범 한 마리가. 그러더니 그 얼음 조각이 다 깨지더라고요. 막 춤을 지들이 알아서 추니까. 그리고 저런 튀어나온 놈을 그냥 꿀까닥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네, 줄리 김님은 지금 무슨 얘기? 옛날 어르신들 일본 얘기예요. 처음 한국에 오셔서 막 울었다. 일본과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잘못한 거는 훨씬 더 많겠지만 그거는 그대로 비판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힘들고 고통이구나. 그런데 저 화가는 왜 원더풀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정말 그 문학적으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행복 소고님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성경까지 호출되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 역설적이죠.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100% 순종만 하는 존재였다면 천국이었겠죠. 고통이 없는, 그죠? 근데 묘하게도 이 작가님, 이 아까 그 글귀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의지가 있는 지옥이 저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더 선택하라면. 고통스럽지만 나의 영혼이 있고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내가 로봇이 아니고 정해진 대로 순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고통이 없을지라도 그게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여러분 자꾸 이거 저 개똥 철학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면 우주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모순도 많고 착한 사람이 항상 이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100% 맞는 얘기고. 그러나 분명한 건 칼 세이건이 얘기한 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산소, 질소, 무슨 뭐 수소, 헬륨 뭐 이런 입자 덩어리들이 무질서하게 떠다니고 있는 우주는 광대무변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크면 뭐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장구한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의 세월을 통해 이렇게 인간처럼 뭔가를 느끼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이성을 가진 존재가 나오게 됐다는 게 너무 경이로운 거고, 그 존재는 지금도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선조들 뭐 맨날 전쟁 나서 목 자르고 죽이고 빼앗고 뭐 강간하고 뭐 짐승 같은 놈들의 핏줄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착한 사람들이 옛날에 다 죽고 이 지금 DNA가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예수님 이후로 또는 석가님 이후로 그 모순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도 사랑을 설파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진화가 진행 중이에요. 결국은 단 한 마리라도, 물론 이제 어떤 분은 뭐 야 너가 겨울이 끌어안고 있어도 임마 저 옆에 가면 몇만 마리가 지금 비참하게 죽고 있어. 그리고 너도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단 한 마리라도 그 악의 보편성에 내가 마이너스 1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잖아요. 단 한 마리라도, 얘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자. 또 이 사람만이라도, 정 안 되면 내 가족만이라도, 뭐 훨씬 더 뛰어난 위인이라면 내 국가만이라도 뭐 이렇게 가겠지만, 그런 사랑과 희생이 싹트고 돼지고기도 물론 불가피하게 먹지만 가능하면 좀 안 먹고, 그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는 제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가 타고나길. 그런데 저도 뭐 손님들 오면 같이 먹어요. 먹는데 가능하면 좀 줄여보자. 몸에도 안 좋잖아요. 붉은색 살코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통증을 느끼는 어떤 생명체를 도축을 해갖고 잡아먹고 이거를 좀 줄여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마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처음에는 무질서하고 무자비하고 약육강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세계는 저는 뭔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그런 우주를 저는 꿈꾼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우주, 어차피 다 죽죠. 뭐 전하면 다 죽어요. 뭐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요새 좀 꿀꿀하니까 저도 막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요. 그래갖고 올라가는데 저쪽 오늘은 제가 일부러 또 약간 리스키하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매니저가 제가 그 어리목 가는 길이 서부 산록도로를 탔거든요. 거기가 가장 험한 도로래요. 길도 좁고 그리고 갓길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한라산을 가로질러 나 있는데 차들이 그냥 싱싱 달리는데 그 길로 그냥 제가 그냥 간 거예요. 40km를. 줄리님 30달러. 아, 미국에 계시나 봐요. 우리 김줄리님은.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의학 상담 좀 해야 되죠. 자, NJHIK님, 턱을 과도하게. 아니에요. 네. 네. 이거죠. 턱관절. 이제 이 괴거나 딱딱한 걸 많이 먹거나 이건 안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뭐, 그리고 여기가 아프죠. 턱관절 장애 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오징어나 질긴 거를 너무 오래 씹는 거, 이걸 하지 말라고 돼요. 여기 관절이 이 턱관절 안에 아주 부드러운 디스크가 있어요. 물렁뼈. 이게 다 달아갖고, 그럼 되게 아파요.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구강진단과에 가셔야 되고요. 치과에서 하죠. 하우스루이님은 또 제 생각에 동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스지님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동물들은 죽일 때 짧은 시간 안에 죽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 뭐 아무튼 뭐 소금으로 이렇게 막 죽이고 이거는 오래 죽이는 거니까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냥 빨리 뜨거운 물에 빨리 집어넣거나 해야 되고 랍스터도 망치로 머리를 꽝 치거나 빨리 죽여서 해야지. 이걸 뭐 그렇대요.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제 얘기는 지금 그 미호라는 러브레터의 주인공이 이제 오늘 숨졌는데 그분이 하루 전에 남긴 그 지옥이라는 그 표현이 와닿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린 분이 54세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찍 그 출세한 분 12살 때 이제 아이돌이 된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나 소설을 쓴 그 일본의 문학가 또 음악가 이분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 까먹었는데 슌지인가 뭐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많던데. 근데 결혼 생활 뭐 12년 만에 헤어지고 아들 하나 있고 이혼하고 아들은 또 아빠가 키우고 지금은 혼자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작품 활동도 잘하고 공연도 하는데 도대체 이분은 뭐가 고통이었을까? 자살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게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참 사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은 참 어렵죠. 저는 방송 일을 하고 집사람은 또 이렇게 그 건기식 유통업을 하니까 광고나 언론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유통이나 뭐 이런 쪽 사정을 알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요즘은 이제 그 자영업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얘기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대기업도 지금
많은 대기업이 정리해고한다 그러고 순이익이 안 나니까 롯데 같은 큰 회사도 지금 휘청휘청 한다는 거잖아요. 방송국도 지금 뭐 SBS도 뭐 정리해고한다고 난리고 JTBC 그렇게 뭐 오래됐고 적자가 뭐 수백억씩 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판국에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나 IT 산업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국가가 뭘 도와줘야 하나? 반도체든 자동차든 배터리든 뭐 방산이든 금속이든 또 요새 정유도 되게 어렵잖아요. 참 희한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수조 원씩 이익이 났거든요. 그 석유화학공업이요. 이익만 수조 원이 났다니까요. 매출이 아니고. 엄청 잘 나갔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손해가 조 단위로 나니까 정말 그게 다 중국이 따라온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가 좋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갖고 2차로 가공해서 중국에 팔아갖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좋았는데 지금은 웬걸 뭐 자동차, 휴대폰, 배터리, 심지어로 뭐 나프타 같은 그 석유 정제화학 이거 전부 다 중국이 바로 이제 경쟁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다는 얘기죠. 조선 이런 것도. 아이고 우리 후손들은 뭘 먹고 살죠? 그런 거를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대통령제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 늘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뭐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이번에도 대선에. 그러면 누가 이기든 간에 중요한 거 몇 개는 다수결 원칙대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나 조금 덜 중요한 정책은 야당 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장관도 좀 그런 분도 좀 뽑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한 원이니까 그러니까 원수처럼 싸우잖아.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정쟁만 하고 요만한 것도 꼬투리 잡아서 맨날 뭐 그러니 뭐 국민들이 정치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달러를 법니까? 뭐 그 사람들이 논문을 씁니까? 뭘 합니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뭐냐면 오늘 좀 이런 시국에 무슨 문학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이 내일 탄핵 가결이 어찌 될지 네, 그거는 그냥 저는 운명에 맡기고 어느 쪽이든 따라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네. 뭐가 옳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아무튼 정치가 괴가 천선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다 좀 구역질 나고 오래된 사람들 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물갈이 새로 다 하고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로 상식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지성.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뭐 이렇게 가면 본질적으로 정말 지옥은 맞죠 뭐.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기가 아주 원더풀했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죽을 때 그렇고 죽고 싶어요. 내가 참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고 싶어요. 뭐 어떻게 죽을지 뭐 저도 모르지만. 네, 하우스링님이 중동이 더 문제다. 네, 그렇다 그러네요. 중동이 아예 그냥 정제 시설까지 다 만들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 경쟁을 하고 그런 판에 서로 갈라져 갖고 증오심만 부추기고,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자기 돈이나 뺏쓰고 뭐 감투나 나눠 먹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신물나게 봐왔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 갖고 말이에요.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휴,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멋진 그 일본의 가수 겸 배우가 러브레터에 안타깝게 숨졌다. 원인은 잘 모른다, 아직은. 그런데 그분이 죽기 하루 전에 남긴 그 손수건 작품이, 거기에 적힌 글귀가 또 마음을 울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지옥인가? 뭐 또 어떤 분들은 야, 홍해걸 너는 이마 팔자 좋게 뭐 어디 좋은 데 앉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나라가 좀 어지럽지요.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제가 강연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가족을 챙기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가족을 챙기고 가족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한 번쯤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나 나의 아내, 배우자, 나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좀 눈을 돌려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내 가족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가족도 소중하니까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늘수록 사회가 따뜻해지고 성실하고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챙겨라. 한가하게 무슨 건강이냐, 돈을 벌어야지 뭐. 아니에요.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보다 같은 돈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돈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 돈 자체를 키우려고 허덕이다가 내가 무리하고 욕심내고 오히려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내 몸은 다 망가지고 가족은 가족대로 깨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냉정하게 국민 각자가 이럴 때일수록 나의 건강을, 내가 건강하며, 제가 늘 드리는 비유잖아요. 그냥 자판기에 뭐 500원짜리 커피만 마셔도 믹스커피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뭐 위장도 아프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뭐 몇만 원짜리 초일류 커피를 마셔도 맛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날 믿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옆에 있으면 세상이 비록 뭐 지옥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지탱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다못해 뭐 컵라면을 먹어도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너는 뭐 하느냐? 예, 저도 이제 서울 가야죠. 가는데 이제 저는 또 여기 좀 제주에 일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얘가 그 동물도 포함돼 여러분 참 저를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겨울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얘 보십시오, 여러분. 요러고요. 몇 시간이고 저한테 있어요. 이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그냥 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산책하고 이제 뒤에 매는 의자로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갖고 석양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갖고 얘는 오직 저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겨울이는. 그러니 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얘는 뭐 제가 홍해거리니까 뭐 유명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얘한테는 그런 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2019년 9월 1일 제가 얘를 만났잖아요. 처음 아기 때. 그 인연으로 오직 그것만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고 얘가 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저도 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려요. 뭐 애견도 좋고 그래도 기왕이면 가족이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또 가끔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나의 통장 잔고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이 세상이 정치도 험난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뭐 병도 있고 몸도 약하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그래도 멋있는 곳이었어 라고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낭만적인가요? 아이고 나 참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다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내려놓고 덜 욕심을 내고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나 집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 뭐 그건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악착같이 뭐 일을 해서 아니에요. 전혀. 저나 집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게으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악착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왜? 김줄리님은 어떻게 하셨죠? 대통령상 받은 걸 어떻게 하셨지? 네, 엔젤리님 말씀대로. 예, 요 얘기는 뭐 여러분들 또 요즘 같은 시국에 또 뭐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에스더 포뮬라가 어젠가 무역에 나올 때 그 상 받았어요. 수출 500만 불. 그리고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원이 수상하는 그 성장 기업 부문 대상도 받고 아이고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수출을 하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물건을 팔아서 아직 뭐 500만 불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 찐이님은 2번 파양된 푸드를 10년 키웠다고 엄청난 선행을 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히 착한 일을 하신 거고 아마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모든 선행을 반드시 보답 받으실 거예요. 저도 아무튼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누리고 있는 뭐 이런 여러 행복이나 나라도 어지럽고 하니까 뭐 기도도 좋지만 겨울이도 좋지만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비욘드 활동도 포함이 되고 또 다른 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저 바닷가나 산에 가면서 아무튼 저는 그 겨울이가 응아를 하면 그걸로 바로 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개들이 싼 것도 같이 찾아갖고 같이 제가 버립니다. 개를 키우는데 그거 안 치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같이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해야겠죠. 뭐 음으로 양으로 어디에 많이 한다고 자랑은 하지 않을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 비욘디뿐 아니라 포뮬러에 기특해요.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해주고 싶고 그들이 꿈을 실현하고 행복하면 그들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도 다 행복하고, 그래도 뭐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요. 다 합치면. 저희가 지금 공장도 있으니까 자회사가 서너 개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요. 미국에도 땅을 사갖고 공장을 지어서 지금 제품을 만듭니다. 일본, 중국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네, 애니솔리님 칭찬 감사합니다. 김줄리님은 미국에 계시는구나. 네. 쪼꼬 찐이님이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구나. 그러니까 얘하고도 이제 한 10년 있으면 헤어져야 돼요. 배제크님 칭찬 감사하고요. 네, 혈액형은 저는 B형입니다. 백용임님. 이수진님이 반려견은 견주 성격을 담는다. 얘 성깔 있는데. 얘가 또 웃겨요, 이 녀석이. 아유, 근데 얘 귀여워 죽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셨구나. 찐이님이 레고랜드, 거기 산책하기 참 좋죠. 춘천 참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이 있고 지금 뭐 위기를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고 건강해야만 같은 돈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우. 그래서 사실은 러브레터라는 영화는 꼭 한번 더 보시라. 저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고요. 누군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산에서 조란당해 죽었으니까. 그래도 오겐키 데스까 하면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죽은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물론 사후세계 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뭐 만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 영적인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뇌 단백질의 전기작용,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뭐 인공지능, 무슨 뭐 엄청난 데이터가 뭐 만들어내는 뭐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성서나 코란에 나오는 그런 교리대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또 종교 믿는 분들도 겸손해야죠. 뭐 성서에 이렇게 돼 있다. 그 교리 문구대로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다. 뭐 이것도 저는 비록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런 교리는 안 믿습니다. 아유 우리 겨울이 예쁘다. 아유 예쁘다. 얘 보시오. 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얘 눈에서 우주를 봐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미치겠어요 진짜. 네, 국군의 날림. 네. 네, 또 이렇게 또 팔자가 좋다고 또 미워하시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 일상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겨울이가 부럽다고요. 레이첼님, 말리향, 뮤리엘님 아직도 응원글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이수진님도 그래요. 백용임님이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러브하고 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 표현 가운데 LUST. 러브는 LOVE이고 러스트라고 LUST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정욕입니다. 정욕. 그러니까 사랑과 정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집합도 있죠. 완전히 플라토닉하게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 약간 생물학적인 건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건 이제 정욕이죠. 레벨이 굉장히 낮은 뭐 그것도 나름 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인간이 꾸준히 진화해 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쨌거나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존경까지는 존경하면 제일 좋겠지만 배우자 간에 존경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최소한 나를 희생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인데 상본한테도 내 얘기 했던가? 제가 이제 그 젊은 후배들하고 뭐 얘기할 때 뭐 사랑 얘기 뭐 궁금해하는 미혼 남녀가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약간 좀 벙쪄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께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유명한 영화 알잖아요. 여러 번 본 영화죠. 음악도 좋고 아무튼 그 영화 보신 분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 남자 토토가 그 학생 때 젊었을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랑 헤어져요. 근데 이게 헤어진 이유가 서로 좋아했는데 그냥 운명의 장난으로 이게 뭐가 아기가 안 맞아갖고 뭐 남긴 글을 못 읽고 해서 약속 장소에 못 나타나고 서로 상처를 받고 헤어진 거야. 참 마음이 아프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젊은 날의 토토는 어쨌거나 오해를 한 거죠. 이제 저 여자가 나를 버렸다.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괴로워할 때 할아버지가 이 어린 청소년 토토에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병사와 공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시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많은 젊은이들의 선망이 되는 청혼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 공주가 이제 조건을 세웠다는 거죠. 매일 밤 나의 성문, 내가 살고 있는 성 바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와서 나의 창문 옆을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인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을 건 거죠. 매일 밤마다 와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갖고 어떤 병사가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매일 그 비가 오는 눈이 오나 밤새도록 그 공주가 있는 그 성곽 밖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데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99일째까지 이제 그 병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그 병사가 갑자기 안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영화에 나오지가 않아요. 영화에 왜 이 병사가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공주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일절 안 나왔는데 그랬단다 하고 그 토토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거기에 그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왜 안 나타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병사가 왜 100일째 안 나타났을까? 할아버지는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제 100일 전까지는 4번 왔었는데 이제 하루 안 왔을 때 이제 공주가 됐게 되면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지 그렇게 느끼게 되겠다. 공주에게 있을 때 잘하라고? 네. 그 얘기 뭐야? 그럼 99일 때 공주가 창문을 열고 이제 나랑 당신이랑 결혼할래요 했어야 한다, 그런 뜻이야? 네, 맞습니다. 오, 야, 좀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제 개인 해석인데, 저는 그 병사가 진짜로 멋있는 사랑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병사는 그 공주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거예요. 아니, 99일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하루를 못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 하루 안 나타났냐? 그건 뭐냐면, 제 판단은 공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자, 내가 이제 하루를 다 채웠다. 100일 됐다. 이제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당신은 약속대로 나를 받아들여야 해. 하고 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이제 하루 더 기다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나를 볼 때 별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데 억지로 약속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그러니까 그 병사가 진정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믿어요. 네, 핸들러 로님은 현실은 하루 더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함. 꼭 그럴까요? 그거는 그냥 오히려 굉장히 그 레벨이 높은 공주라면 그렇지 않을걸요. 오히려 정말 더 현명한 여자라면 아까 이 병사에게 더 점수를 많이 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멋진 사랑은 결과와 상관없이 뭐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뭐 비극적으로 전쟁이 나고 헤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별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만화 같은, 동화 같은 얘기죠.
네, 미리엘님 진정 사랑한다면 네, 하루를 남기고 떠난다. 이게 그 시네마 천국의 할아버지가 보여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개똥 철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람 밤새 기다렸죠. 제가 실수해갖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밤에 그냥 집사람 창문 밑에서 계속 서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집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뭐 우리 집사람도 판단 잘한 거지 그때.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러브레터의 오겐키 데스까 뭐 저는 결과 상관없이 모든 비극도 지옥과 같은 현실 또 운명이 우리에게 어떤 장난 뭐 저도 오늘 자전거 타다 뭐 차가 들이받으면 죽는 거죠 뭐 있어요 뭐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겐키 데스까 하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외쳐준다면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센티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네, 시네마 천국 OST 너무 좋죠, 박서원님. 저는 특히 그 중에서 머추어러티라는 곡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곡이 있는데 머추어러티라고 이제 토토가 막 시련에 시달릴 때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케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지러운데 우리 국민들 다 슬기롭게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인내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겨울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